안녕하세요, 새롬입니다. 오늘은 항상 관심을 많이 받는 주제죠. 가족 간 차용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 전문으로서 전국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진행하는 차용 세무조사를 누구보다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실제 차용 세무조사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무와는 조금 다른 가족 간 차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담았습니다. 먼저 대응했던 조사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았던 사례를 하나 소개드려 볼게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했던 사례인데 부모님이 18살 미성년자 고등학생 명의로 아파트를 5채 이상 취득하고 전부 차용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서울청에서는 가족 간 차용이 아니고 증여다, 부동산 명의 신탁이다라고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건은 차용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차용 규모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응해왔던 논리와는 조금 다르게 차용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거를 만들어서 대응했습니다. 최초 세법에 증여의 개념이 들어왔던 배경과 세법뿐만 아니라 민법과 대법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녹여냄으로써 결국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링크를 남겨뒀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를 금전소비대차라고 부르는데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흔히 차용증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간 차용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동산 취득 자금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 필요할 때 증여로 받으면 나가는 세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 자녀가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은 2억 5천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3억이 필요한 분들은 실제로 4억 가까이 증여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증여세는 7천만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런 아까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가족 간 차용이 필요한 것이고요.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은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 차용을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증여로 보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납세자가 객관적인 차용 거래인 것을 입증해야지만 그때서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차용증을 써놓고 이자만 주면 괜찮다더라, 2억 1,700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괜찮다더라 고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정상적인 차용으로 주장하고 인정받기 위해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형식과 실질을 잘 갖추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써야 하는 것들은 아실 거예요. 빌린 돈을 여기 차용 항목에 써서 제출하면 이후 국토부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소명이나 세무조사를 통해서 차용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3억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3년 뒤에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처리가 된다면 부과되는 증여세와 가산세는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안 쓰면 차용이 안 걸린다, 그러니까 6억 미만의 주택을 사거나 상가를 사야 한다는 것인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안 써도 자금소명이나 세무조사는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자금조달 계획서를 쓸 때 차용 부분을 어떻게 쓰고 최초의 차용에 대한 입증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냐에 따라서 조사가 나올 것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용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차용을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차용에 대한 각종 유권 해석들을 보면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법에서는 명확한 인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내용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실제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았던 대응 방안들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차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과 실질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항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용증 양식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차용 금액이나 원리금 상환 방식, 상환 기간처럼 사례별로 꼭 기재돼야 되는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 시기는 반드시 돈을 빌린 날에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까운 시일에 작성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한 날짜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로도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고 적절한 방법은 확정일자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차용 금액의 규모나 사실관계에 따라서 제가 공증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이나 소득에 비해서 금액이 좀 큰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부모님한테 3억을 빌려서 만기를 30년으로 해서 이자만 수년째 지급하고 있다면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절한 상환 기간은 사례마다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10년은 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상환 기간을 꼭 길게 가져가셔야 한다면 담보권 설정이나 기타 방식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은 4.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이자율을 주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덜 주면 무조건 부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이자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채워 넣는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지급한다면 부모님은 이자의 25%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원금이 그대로기 때문에 자금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은 세금 신고를 많이 놓치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러면 또 자녀 입장에서는 죄송한 마음이 들죠. 따라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데 사례에 따라서는 원금 상환 방식을 적절하게 계획한다면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사례라면 이자를 최대한 낮게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 금액은 상환 능력에 맞게 산정돼야 합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인데 5억을 빌리고 우리는 차용이요라고 주장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위험성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차용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지만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차용인과 대형인의 관계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모님에게 빌리는 것과 형제 빌리는 것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세무조사를 대응할 때 형제나 지인에게 빌린 사례는 저희가 대응할 논리를 훨씬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나 친척들이 자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실질입니다. 반드시 형식과 실질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자체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으로 인정받아들인 조사도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둘 다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둘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실질 중에서도 원금 상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리금 상환은 차용증 내용과 동일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원금이나 이자 상환 시기는 주기적일수록 인정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보통 원금 상환 전에 나오기 때문에 만기에 일시 상환하시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차용인의 상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리금을 1억을 상환을 하고 이체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그동안 이 차용인이 신고된 소득 자체가 1억이 안 된다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위에 자주 묻는 질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부모님한테 돈을 갚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상환하시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잠깐 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행위가 결국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면 괜찮다더라, 이자만 주면 괜찮다더라는 얘기만 듣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시면 몇 년 뒤에는 자녀에게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사례에 맞는 적절한 차용 내용과 방식을 계획한다면 더 이상 국세청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댓글에 적어놓은 실제 조사 사례처럼 충분히 계획하고 논거를 만든다면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전에 강도 높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2억 1,700까지 괜찮다는 말은 차용이 아니라 차용 이자에 대한 규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실제로 준 이자와 법정 이자율 4.6%의 차이가 1년에 1,000만 원 이내면 적게 준 이자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로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해당 산식으로 역산을 하면 차용 금액이 2억 1,700이에요. 이 이자 규정을 차용 자체가 인정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무이자로 빌리고 2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갚은 상황이라면 그건 2억 전체가 증여로 추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이자로 차용하고 싶으시다면 원금 상환 계획을 적절히 수립해야지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는 돌려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금액 자체가 작다면 굳이 추가 세무조사가 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돌려받게 되면 계좌이체나 현금을 뽑은 내역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그 돌려받은 돈을 쓸 때 국세청에서는 파악이 됩니다. 이 내부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작정하고 탈세하면 걸릴 가능성을 일부 낮출 수는 있겠으나 보통의 분들이 안 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탈세 행위가 어떻게 걸려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적 금액이 점점 커진다면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5년 정도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만 주다가 다시 갱신해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자 지급 내역으로 차용을 인정받았더라도 국세청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부채 사후 관리를 합니다. 차용 내용을 기록해놓고 만기 때 다시 상환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그때 가서 갚지 않고 연장한 것이 확인된다면 다시 증여로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질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상담할 때 정말 많으세요.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게 있는지 모르시고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주시다가 이 정도면 괜찮구나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주세요. 그러다가 2, 3년 뒤에 사후 관리가 나와서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네, 더 좋습니다. 형제나 친척이라면 저희가 법정 논거를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돈을 형제에게 이체하고 형제가 빌려주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형제가 그만큼 빌려줄 자금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 차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가장 쉽게 돈을 용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쉽고 많기 때문에 국세청과 세법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차용을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것. 그래서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근거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근거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별로 가장 적절한 차용 내용과 원리금 상환 계획을 찾는다면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결국 국세청이 두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 이외에도 부모님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거나 교환의 방식으로도 세금을 훨씬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컨설팅 방법들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